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을 바꾸면 당신의 인생도 바뀐다. 만약 당신이 대다수 사람들과 비슷하다면 삶의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바쁘게 하루를 보냈는지 이야기한다. 아이를 학교에 내려주고 꽉 막힌 도로를 달려 정신없이 출근하고 머릿속은 그날 직장에서 해야 할 일과 아이들 학교의 세세한 일로 꽉 차 있고 출근 중에도 휴대폰은 수시로 울려대고 삶에서 뭔가 놓치는 일이 생길까봐 최대한 많은 것을 해내려 애쓰는 모습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질주를 멈춰도 긴장이 풀리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런 문제는 우리 주위에 매우 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들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이 뭔가 잘못된 것도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신경계의 균형을 바로잡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이런 능력으로 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나아가 자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다. 단지 그 방법을 모를 뿐이다. 방법은 간단하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바로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면서 편안하기보다는 자주 긴장하거나 불안하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살면서 문제가 생기면 그곳에 집중을 하며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긴장 상태가 문제가 해결되어도 풀리지 않아 계속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오늘은 저서 오픈 포커스 브레인을 통해 스트레스와 불안, 몸의 통증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창조적인 나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자 레스 페미 박사는 심리학과 뇌를 연구하였으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물과 주변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을 좁은 대상형주의라고 봅니다. 이것의 초점이 지각 대상에만 맞춰져 있어서 몸과 마음의 만성적인 긴장 상태를 불러오며 온갖 질환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주의 방식을 넓게 전환하여 애쓰지 않고도 최고의 자신이 되길 바랍니다.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이 삶을 바꾼다. 사람들에게 주의를 어떻게 기울이는지 물어보면 대개는 머리를 긁적이며 내 말뜻이 뭔지 몰라 어리둥절해한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거나 아니면 기울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것으로 끝이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주의를 기울이는지 제대로 설명할 어휘도 부족하고 몸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확인할 방법도 별로 없다. 얼핏 보면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이라는 주제 자체가 매우 재미없어 보인다. 나는 40년 넘게 인간이 어떻게 주변 세계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등 내면 세계에 주의를 기울이는지 연구해왔다. 주의라는 주제의 표면 아래를 살짝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아주 흥미롭고 근본적인 현상이 자리 잡고 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성직자, 심리학자, 군사 전문가, 광고인들의 관심을 끌어온 문제였다. 그도 그럴 것이 주의력이란 우리가 우리의 의식을 이끌어 세상을 경험하게 하는 핵심 메커니즘이기 때문이다. 주의를 기울인다는 표현은 적절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못해 생각보다 비싼 대가를 치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는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 엄청난 생리적 감정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진실은 우리 대부분이 잘못된 방식으로 주의를 기울이며 살고 있다는 것이다. 주의가 갖는 힘에 내가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69년 캘리포니아 모패필드에 있는 미 항공우주국 에임스 연구센터의 연구원으로 있을 때였다. 당시 나는 신장 결석이 있었는데 어느 날 오후 그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갑작스럽고 극심한 통증이 온몸으로 뻗쳐왔다. 나는 통증 때문에 거의 바닥에 쓰러질 뻔했다. 진통제도 소용이 없었다. 손가락을 뒤로 꺾거나 몸을 꼬집는 등 몸에 다른 고통을 가해 그 통증을 잊으려고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통증이 모든 것을 방해했다. 몇 시간 후 통증은 처음에 갑작스럽게 생겼던 것처럼 다시 갑작스럽게 사라졌다. 며칠 후 통증이 다시 찾아왔는데 이때 나는 다소 의외의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다. 몸에서 통증이 가장 심하게 느껴지는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서 거기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인 것이다. 그런 다음 통증과 싸우는 대신 통증에 나를 내맡겼다. 내 몸이 통증을 온전히 느끼도록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나를 아예 통증에 푹 빠뜨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즉시 통증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놀랍게도
아주 가벼운 느낌이 생겨났다. 주변 세상도 더 밝게 보였다. 현재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며 더 중심이 잡히는 것이 느껴졌다. 놀랍게도 그날 내내 통증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 날 신장결석으로 인한 통증이 다시 나타났다. 어제 경험한 그 가볍고 경쾌한 느낌은 희미해졌다. 다시 한번 나는 통증과 싸우기를 멈추고 통증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러자 밝고 선명한 그 느낌이 다시 나타났다. 나는 여기에 뭔가 있다는 걸 직감하고 나의 첫 가설을 세웠다. 그것은 우리가 통증을 얼마나 크게 느끼는가는 통증에 어떻게 주의를 기울이는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었다. 내가 시도한 방법은 통증에만 집중해 그것과 싸운다거나 통증에서 주의를 흩뜨려 도망가는 것과는 달랐다. 그것은 통증을 내 주위의 한가운데 두고 다른 감각은 그 주위에 두면서 이완된 상태로 폭넓게 통증에 몰입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통증은 내가 자각하는 것의 대부분 혹은 전부가 아니라 아주 작은 부분으로 축소되었다. 나는 약물이나 수술 없이 통증에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 이토록 심한 몸의 통증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무척 놀랐다. 이 발견을 계기로 나는 우리가 주변 세계에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과 여러 형태의 주의들이 몸과 마음에 미치는 깊은 영향을 이해하는 작업에 평생을 바치게 되었다. 수십 년 연구 끝에 나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그것은 바로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을 바꿀 때 신체적, 감정적, 정신적, 영적인 모든 차원에서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다. 동양의 영적 수련과 무예에서는 주의가 갖는 힘을 중요하게 여겨왔다. 동양인들은 오래전부터 주의를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자신의 내적 외적 현실을 능숙하게 장악하는 강력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서구 문화는 우울증에서부터 불안,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 온갖 만성 통증과 수면 장애, 피로, 슬픔, 고독, 불안 등의 문제를 치유하는데 주의 방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인간은 결코 세상을 만성적인 두려움이나 부정적인 감정의 렌즈를 통해 바라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세계를 있는 그대로 직접 경험해야 하는 존재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도록 되어 있다. 직장과 학교, 가정에서 주의력 훈련을 함으로써 우리는 가슴을 열고 감각의 풍요로움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으며 잊고 있던 자신의 일부와도 다시 연결될 수 있다. 우리는 합일과 초월의 순간을 경험함으로써 이 세상의 경이로움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고 자신의 주의를 통제하며 스스로 만든 현실에 책임질 수 있다면 이는 인류의 진화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심오한 깨달음이요. 전에 없던 발견이라고 할 만하다. 이제 더욱 생생한 현실을 만드는데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배워야 할 때이다. 좁은 주의에 중독되다. 아프리카 사바나 초원지대 한 무리의 사자들이 풀 언덕에 엎드려 있고 사자들 등 뒤로는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내린다. 사자들은 반쯤 잠든 채로 근육은 이완되고 호흡은 느릿느릿하다. 그때 가젤 한 무리가 사자들 눈에 들어온다. 그러자 사자 몇 마리가 머리를 바짝 세운다. 그런데 사자들이 진짜로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은 가젤 무리 중 한 마리가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때이다. 그 순간 사자들은 미동도 하지 않고 상처 입은 가젤 한 마리에만 온 시선을 집중한다. 상처 입은 가젤을 제외한 모든 것은 이제 뒤 배경으로 물러난다. 사자들은 상처 입고 우는 가젤의 소리에만 집중하고 다른 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제 사자들은 이완되고 확산된 주의 방식에서 한 대상에만 시각에 초점을 집중하는 주의 방식으로 옮겨간다. 그리고 그 결과 사자들의 각성도는 높아진다. 상처 입은 가젤을 쫓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사자들의 근육 긴장도와 심장 박동수, 호흡률이 증가하는 것이다. 나는 이런 주의 방식을 좁은 대상형 주의라고 부른다. 좁은 대상형 주의는 하나 혹은 몇 개의 중요 대상만을 인식의 전경으로 삼아 거기에 온 신경을 집중하는 것으로 그 밖의 모든 자극은 인식의 배경으로 물러난다. 좁은 대상형 집중은 특정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한편으로 그에 상응하는 신체적 심리적 대가를 치르게 한다. 좁은 대상형 주의를 만성적으로 사용하면 스트레스가 누적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각하지 못하지만
이런 유형의 주의를 지속하는 데는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우리는 누구나 어릴 적부터 부모님과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다. 숙제하는데 주의를 기울여라. 선생님께 주목해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집중해라. 앞 잘 보고 다녀라. 차 조심해라 등등. 이런 말들로 부모님이나 선생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했던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그런 것들에 좁게 집중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그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 특히 외부 세계에 있는 것들을 우리의 인식에서 제대로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였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비록 그분들이 말씀하던 것과는 다른 것에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지만 말이다. 그러나 부모님과 선생님, 친구들이 권하는 좁게 집중하는 주의 방식에 충실할수록 우리는 그들에게 신뢰와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거의 언제나 좁은 대상형 주의를 채택하라는 압력을 우리에게 행사하고 있다. 인간은 진화하면서 지금 당장 위급하거나 중요한 외부 상황에 반응하는 좁은 주의 방식을 발달시켰다. 여기에 잘못된 점은 없다. 사실 우리가 좁은 주의를 자주 사용하는 이유도 그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고 이를 통해 단시간에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가 좁은 주의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거기에 거의 중독되어 있다는 점이다. 모든 것이 다 긴급한 게 아닌데도 우리는 매사에 긴급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마치 가장 높은 기어 한 가지로 계속 스포츠카를 모는 것과 비슷하다. 그 상태로 엑셀러레이터를 밟으며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것처럼 우리는 삶의 대부분을 이런 모드로 지내고 있다. 그렇게 하면 변속기와 엔진 등 자동차 부품이 망가진다는 사실도 또 기어 변환 장치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한 채 말이다. 오픈 포커스 주의 훈련은 바로 그것을 하려는 것이다. 오픈 포커스 훈련은 우리가 지금과는 다른 주의의 기어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기어 변환 장치를 작동시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내면 아래 숨어있는 불안. 뉴저지에 사는 트레이시라는 여성은 공황 발작과 광장 공포증이 심해 집 밖을 잘 나서지 못했다. 그녀의 증상은 어느 날 갑자기 특별한 이유 없이 찾아왔다.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은 가빠졌으며 기절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받는 스트레스로 공황 발작을 일으키기도 해서 그녀는 운전도 할 수 없었다. 어느 겨울날 그녀는 나를 찾아와 오픈 포커스 훈련을 시작했다. 집에서도 녹음된 유도문을 들으며 훈련을 했다. 하루에 2번 집에서 연습을 하고 일주일에 1번 바이오 피드백 훈련을 위해 우리 클리닉을 찾았다. 몇 주 후 트레이시의 공황 발작이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6주가 되자 완전히 사라졌다. 다음에 화창한 봄날 그녀는 클리닉까지 40km가 넘는 길을 직접 차를 몰고 올 수 있었다며 무척 기뻐했다. 이후 20년 동안 그녀는 거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다 딸아이의 결혼식이 가까워오자 공황 발작이 재발했다. 거의 숨을 쉴 수가 없고 목구멍이 막히는 듯했다. 그녀는 급히 병원에 실려왔다. 나는 그녀가 병원 침상에 누운 채로 오픈 포커스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서서히 그녀의 목구멍이 열리면서 목 넘김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트레이시는 딸의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고 이후 그녀의 증상은 점점 더 나아졌다. 불안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정신건강 문제이다. 우리는 불안을 흔히 정신장애로 간주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좁은 대상형 주의로 오랫동안 살아온 결과이다. 투쟁과 도피 반응을 만성적으로 되풀이해 오면서 몸과 마음에 두렵고 강렬한 기억과 느낌이 축적된 것이다. 물론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도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원인이 무엇이든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은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통제 가능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고통스러운 기억과 감정에 저항하며 산다면 우리는 현재의 경험을 두려워하게 된다.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오픈 포커스 상태에 머물면서 서서히 몸의 긴장을 깨워 그것을 다시 느낄 수 있게 한 다음 풀어줘야 한다. 우리가 몸에서 긴장을 발견했다면 그것은 선물이다. 일단 몸의 긴장을 의식할 수 있다면 그것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픈 포커스로 살기. 몇 년 전 나는 오랜 고소공포증을 극복할 요량으로 놀이공원에 간 적이 있다. 자유낙하,
놀이기구에 올라타 자리에 앉자 서서히 20층 높이로 올라갔다. 360도로 펼쳐진 뉴저지 지역의 농지까지 보일 정도로 높이 올라가니 정말로 어디로든 빨리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히 들었다. 땀에 젖은 손으로 앞에 쇠막대를 꽉 붙잡았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다. 기구가 공중에 멈춰 있던 몇 초 동안이 마치 영원이라도 되는 듯 길게 느껴졌다. 그 뒤 요란한 버저 소리와 함께 기구는 15층 높이를 급강한 뒤 속도를 늦춰 천천히 바닥에 내려섰다. 나는 정말로 무서웠고 기구에서 내린 뒤에서 모든 근육이 긴장된 상태였다. 나는 이번에는 오픈 포커스 상태로 그 놀이기구를 타보기로 했다. 줄을 서서 기구에 올라타 위로 올라가는 동안 나는 내 두려움이 몸 어느 곳에 있는지 찾아보았다. 배와 가슴에서 그것이 느껴졌다. 나는 이 두려움의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했다. 나는 알아차림의 범위를 넓혀 전경뿐 아니라 뒤의 배경까지 의식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즉각적으로 몸의 근육들이 이완되며 뭉쳐있던 두려움이 가라앉기 시작했다. 나는 그 변화의 원인을 곧 알 수 있었다. 첫 번째 시도에서 나는 떨림이나 여타 두려움이 생길 것에 대비해 스스로를 긴장시켰다. 그러나 그런 감정을 막으려고 애쓰는 그 행위가 오히려 단순한 신체 감각을 공포의 경험으로 증폭시켰다. 반면 지금 느끼고 있는 실제 감각 경험과 그 감각 경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까지 알아차리기로 마음을 열자 그 상황이 더 이상 비상 상황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이처럼 역설적인 방식으로 좁은 주의는 정확히 우리가 피하고자 하는 그 경험을 불러오는 반면 오픈 포커스 주의는 우리를 그로부터 해방시켜준다. 유연한 주의 상태로 살면 많은 것이 변화된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부터 먹는 것, 일하는 것,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일상의 모든 측면이 수월해질 수 있다. 마음은 더 편안해지고 불안은 줄어든다. 내면의 부정적인 비판의 목소리도 이제 밝고 명확한 마음으로 바뀌고 내면은 고요해진다. 문제들이 스스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듯 보이며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됐든 더욱 호감을 주게 된다. 그리고 세상은 훨씬 우호적인 곳이 된다. 우리는 대부분 좁게 집중하는 습관에 익숙해 있어 오픈 포커스를 해보자는 생각을 쉽게 떠올리지 못한다. 일상생활에서 감정이나 몸의 감각에 불편함을 느낄 때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림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부정적인 감정을 회피하거나 밀어내면 우리는 더 긴장하게 되고 결국 그 감정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된다. 역설적이지만 불쾌한 경험을 해결하는 것은 그 경험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그 주변의 감각들과 공간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럴 때 고통스러운 느낌이 줄어들고 완전히 사라지기도 한다. 현재 있는 자리에서 날마다 오픈 포커스 상태를 개발하고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연습법이 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좁은 주의 상태에서는 하나의 대상만 전경으로 삼고 주변의 모든 것은 배경으로 밀어낸다. 예를 들어 방 안의 꽃병에 주의를 집중할 경우 우리는 벽과 가구, 카페처럼 배경을 구성하는 것은 모두 무시하게 된다. 여러 대상 중 한 대상만 선택하여 집중하는 데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전경으로 간주하는 대상과 배경으로 간주하는 대상 사이를 오가는 법을 배우고 이 둘을 동일한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에너지를 훨씬 줄일 수 있다. 나아가 우리가 생성하는 뇌파와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 다음의 기술을 매일 활용해보라. 일상적인 일을 하면서 생각날 때마다 무한한 공간, 고요, 영혼을 알아차려 본다. 물체들 사이와 그 주변, 그리고 물체를 관통하는 3차원 공간을 알아차려 본다. 자신의 오감, 그리고 정신활동과 시간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물체와 공간 모두를 주의의 대상에 포함시킨다. 모든 것에 스며들어 있는 공간을 알아차린다고 상상해 본다. 모든 것을 분명히 드러나게 해주는 배경 공간을 느낀다고 상상해 본다. 긍정적이고 영구적인 변화는 연습을 통해 일어난다. 우리는 어렸을 때 특별히 배운다는 생각 없이 자전거 타는 법, 공 던지는 법, 피아노 치는 법을 배웠다. 마찬가지로 오픈 포커스 기술도 우리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오픈 포커스 상태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이 방식으로 살면서 세계를 인식하고 그 안에서 편안한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존재 방식이 될 것이다. 잘 들으셨나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한편의 자기계발서라기보다는 나 자신의 몸과 마음을
치유한다는 생각이 간절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오로지 그 대상에 초집중하여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저에게 인식을 바꿔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문제를 접하거나 위기 상황이 생기면 그것에 좁게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좁은 대상형 지각은 이런 상황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이 지나고 일상에서도 이 주의 방식을 자신도 모르게 지속하고 있다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긴장 불안이 자주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을 넓은 합의령으로 주의 방식을 전환할 수 있다면 몸과 마음의 긴장으로 인한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아직도 불안과 긴장 속에 살고 있다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넓게 볼 수 있는 주의를 가지며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문제에 애를 쓰고 집중할수록 좁은 주의에 집중하여 불안과 스트레스가 많아지게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창조하는 주의력을 사용하십시오. 이 영상을 통해 애쓰지 않고도 최고의 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